또 다른 검찰 출신의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인데요. 김주현 전 수석 어떤 인물입니까? 이른바 뭐 수사 특히 이제 기획 분야에서 뭐 경륜을 쌓았죠. 검찰을 해서.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등 핵심 보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2017년 5월에 검찰을 떠난 뒤에 김현장 같은 데서 이제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고요. 윤석열보다는 한 살이 어린데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다 5기수인가 맞아요. 앞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8기, 23기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윤석열하고 검찰에 있을 때 혹시 어떤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들은 거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하나 하면은 뭐 구구영기가 저보다 훨씬 잘 알지만 검찰에 세 부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기획통하고 뭐 이제 특수공안이 있는데 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전형적인 기획검사로서 이 기획이라는 게 이제 기업 정치인 수사하는 게 특수고 기획이라는 건 인사 정책에서 이제 뭐 수사보다는 약간 좀 정책이나 인사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통인 윤석열이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지만 윤석열이 김주현을 보고 난 그 사람 검사로 안 본다고 옛날에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 얘기하면 좀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기획만 하다가 네. 자기도 좀 커리어를 남기고 싶으니까 이명박 때 그 특수관할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맞아요. 했답니다. 제가 그때 출입했습니다. 예, 그때 예. 이때 이제 자기가 자기 커리어 남기려고 한명숙 전 총리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해서 대한통운 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본인은 약간 상처기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때는 오히려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는데 이 검찰국장이란 자리가 이제 기획통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검찰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그 이제 어떤 검사가 어떤 자리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고 이제 황교안 때 이제 법무부 네. 법무차관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그 얘를 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이분이 워낙 그 검찰 인사가 어떤 사람들이 속속들이 아니까 윤석열의 입맛에 맞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놈을 배치해야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을 방어할 수 있나 이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때 그냥 러프하게 의식을 했었는데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람은 들어가겠구나 이런 좀 심증을 굳히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이 올라서도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지규현이가 풀어줍니까?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김주현 이름이 한번 다시 나오잖아요. 심우정이 김주현이 검찰국장 할 때 검찰 과정이었다. 그렇습니다. 둘이 네.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다. 그러니까 아 이건 당연히 김주현이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처음에 우리가 그 내란 터지고 나서는 김주현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전면에 나온 건 아닌데 요즘 들어서 점점 전면에 나오는 뉴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황교안 그 당시 그 이제 외부에 계실 때 내란 당일에 내란하고 그 직후에 황교안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냐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이번에 척결해야 된다. 뭐 우원식 한동훈 체포해라 막 이런 글을 올렸는데 요 전후로 그 소통을 했다는 거죠. 김주현과 예.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아 김주현은 진짜 뭔가 기획을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그 이후에 대응 방어와 과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안가회동도 이 기획도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좀 조직한 게 아닐까 이런 추론인데 어떤 좀 느낌적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저는 그 아까 그 심우정 총장 관련해 가지고 그때 지난해 10월인가에 왜 김준 민주수석하고 비아폰으로 2차례 통화했다는 뭐 보도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처음 검찰총장도 비아폰을 쓰는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해서 근데 당시 뭐 자기들은 뭐 그런 뭐 윤석열 뭐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 그럼 비아폰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아까 말했던 검찰 선후배 사이고 뭐 돈독했다는 이 두 사람이 뭔가 모종의 뭔가 비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비아폰을 쓴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정진석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김주현이 그 당시 이제 이 다음 날 일어났던 정진석 주재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되게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비상계엄 끝나고 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위헌위협한 거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많아서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해야 되고 이 수사까지 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되게 들끓을 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가장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왜 이 사후 계엄 선포 자선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주현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김주현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큰 기소는 안 당했지만 나름의 역할들을 조금씩 다 한 거잖아요. 이후에 황교안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 황교안 그 이용욱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황교안하고 연락을 했을 때가 그 계엄 당일 11시 25분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4일이죠. 다음 날 0시 뭐 1분, 2분, 뭐 20분에도 1분씩 통화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뭐 주사파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동훈 뭐 체포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게 이런 오목한 계엄의 밤에 이른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자기랑 친했다고 하지만 전직 총리랑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여기 들더라고요.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를 모르는데 저희 그 전 편집국장께서까지 하셨던 그 뭐 선배께서 같이 논설위원실 있을 때 한 얘기가 황교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밖에 보이는 이미지는 좀 그런데 뇌가 순한 사람이라고 뇌순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되게 재밌는 얘기다 해가지고 지금도 저 종종 써먹는데 되게 이제 순진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했냐면 김주현도 이제 자기가 황교안하고 일을 해봤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좀 순진하고 꼬시기 가스라이팅하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좀 나서주세요 하고 전화한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황교안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수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선배가 옛날에 검찰 출입기자 했을 때 결혼을 했대요. 당시에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공안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식에 왔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 오면은 그냥 중간에 밥 먹으러 가거나 돈 내고 얼굴 비추고 가는데 결혼식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장 잘 보이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갔다라는 얘기를 그 당사자가 저한테 전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남다른 면모가 있는 것 같다. 그 말 들어보니까 저기 각종 회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순수한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 저희 뭐 경영 포럼 할 때도 왜 오셔가지고 통상은 이렇게 뭐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가는데 그 당시 뭐 주제가 과학 관련이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가지고 기자들도 취재하러 가야 되는데 나름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김주현 전 수석은 저는 사실 처음 봤던 게 법무부 대변인 할 때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요직으로 또 와가지고 봤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권력이라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좀 느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윤석열이 되게 특이했던 부분은 법조 기자들 봤을 때는 그 민정수석을 이제 세웠는데 자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었던 김주현한테 쉽게 얘기해서 인사로 칼을 맞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대구 고검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인사 내는 거 보니까 좋아 정리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면모에서는 약간 윤석열이 머리를 좀 쓴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윤석열이 보통적으로 보면 되게 우둔하고 멍청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이제 역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기자 얘기했던 좀 어떻게 보면 자기랑 약간 반대되는 성향 내지는 자기랑 치고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 이 사람 또 심지어 들어와서 그 역할을 충실하는 게 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저 그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 없을 때 처음에 취임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뭐 사정기관 장악형 민정수석실이 이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자기는 없앤다라고 했죠. 저는 그때 뭐 민정수석 역할을 기본적으로 무슨 과거 뒷조사하는 이 사익수석팀 정도로 보는 윤석열 인식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없앨 수 있죠.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놓고 이제 부활시킬 때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민정수석하면 자꾸 뭐 무슨 이게 이 뭐 고위공직자 검증하고 뭐 이런 쪽에만 익숙하지 민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 민간의 그 생각 정의 그렇죠. 그 예. 민심을 보는 거잖아요. 청취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했던 게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코웃음을 쳤던 게 아니 민심 청취하는데 왜 굳이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아니 뭐 그것도 문제가 이 59분 대통령이라는 비아냥 듣고 있는 윤석열이 민심 청취를 해서 서로 그 민심을 누군가 전달하더라도 그걸 과연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김준 민정수석의 역할은 따로 있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민정수석은 말로가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신광옥 전 수석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노무현 정부 때 박정규 전 수석도 다음 정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법 처리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이 또 사법 처리가 됐고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석도 기소됐잖아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이것도 뭐 생각인데 든 생각이 사실은 좀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타이밍이 딱 들어오네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검찰 출신들이 경직이 되고 민정수석들이 검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저하고 좀 친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는데 예전에 그 보수 의원 중에 유명한 보수 정통에서 김용갑 전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나름 김용갑 의원하고는 좀 그래도 좀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근데 7년이니까 막 시선들이 많이 쏠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정치부장께서 우리도 7인의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딱 내리셨는데 이걸 어디다 전화를 하나 그런데 처음에 뭐 일부 사람들의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죠. 안 받고 그 기사가 그 지시를 받게 된 게 당시 조선일보가 최병렬 그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최병렬 전 의원은 사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그렇겠죠. 내부자 거래야. 근데 그 사람 7인회 박근혜 때 7인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7인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막 뒤져보다 보니까 김용갑 의원 이름이 딱 나오는 거에서 보는 순간 아 이분이 계셨지 살았다 하고 전화를 오랜만에 드려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제 뭐 제가 기사도 나중에 결국 수고를 했는데 그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자기 거기는 전두환 때 민정수석을 했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자기는 예. 그래서 그때 뭐 누가 뭐 경제 잘 굴러갑니다 뭐 할 때 자기는 진짜 밖에 들어가서 쓴소리 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그랬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쓴소리를 했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민정수석은 절대 검찰이 하면 안 된다. 검찰은 상명하복이고 경직돼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우병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아 망조가 들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정권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7인의 김용갑 의원이 망조가 들었다는데 그러면서 야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그때는 본인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때 다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정수석이 문제다. 그렇게. 민정수석은 항상 민심을 잘 전하고 유연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도 검찰이고 뭐 민정수석도 검찰이고 뭐 볼만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앞날이 지금 네. 이거라고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서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부분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과의 내란의 여러 가지 사건에 관여된 부분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된 상황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윤석열의 그런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윤석열 사법 처리가 먼저 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죠. 시간상으로 선고 자체는, 보면 네. 그 당장 그 윤석열이 왜 그 체포영장 방해했다는 그 1심 선고일이 뭐 내달 16일인가요? 16일로 잡힌 그렇죠. 16일로 잡혔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뭐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기 누구죠? 노상원 뭐 좀 별건이긴 한데 노상원이 그 정보사 그 명단들 입수한 거에 대한 이미 선고가 선고가 나왔고 2년 전인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법원 판단을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게 노상원이 사실 이 계엄에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계엄 자체가 불법 위헌하다는 걸 그때 이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윤석열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좀 짐작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 거는 조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특검 뒷얘기라고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안 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부에서도 약간 좀 이견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소를 했지만은 이 부분을 사법 처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선 사실은 내부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간 종국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쉽게 얘기해 윤석열의 정부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고 했던 참모들에게 벌을 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죗값을 무는 것이 아무래도 이 막혔던 전국을 풀고 그리고 내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그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 정진석 그 전 실장이 예전에 그 2017년 대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당시에 그 당이 자유한국당이 망하면서 이 당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자 육모방방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참 격한 말이죠. 근데 요 말을 좀 돌려드리면은 그 내란 방조하고 내란 청산 작업을 방해하는 자들 그 육모방망이로 그 뽀개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심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 뒤통수를 뽀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들이 있는데 이 한덕수가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지금 이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형 받아가지고 1심 재판이 또 이제 다음 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덕수 심정을 담아가지고 영화 러브레터 버전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오겐키 데스까? 다들 잘 지내시죠? 소나기만 피하면 어찌 될 것 같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매번 이렇게 준비를 충실하게 해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